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와 1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1세대에서 정통 보수의 상징까지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은 8일 남은 단일화 시한과 이후 본선까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요동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최종 경선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13.0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는데 특히 당원 투표에선 22.5%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 후보에게 당심이 쏠린 걸로 분석됩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 김 후보는 대선 때까지 사실상 당대표에 준하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김 후보는 선출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선출된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숨을 한번 돌리고 한 전 총리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단일화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 주도권 다툼이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 연설 무대에 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 모아 손을 맞잡고 함께 뭉쳐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한 한동훈 후보는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 후보들을 한 명씩 무대에 불러 모았습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 좀 올라오시죠. 김 후보는 누가 이기든 지든 함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한 한 전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향후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SNS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를 이틀째 돌며 지역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습 모의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오늘부터는 손을 잡지 못하고 눈으로만 인사를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손을 흔들며 강원 속초의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그제 경기도 포천과 연천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강원도 접경과 동해안 지역을 순회한 이 대표는 전통적 험지, 민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상공익 직불금 인상과 권역별 복합 해양 관광 도시를 확대하는 어업 활성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해
헌법 파괴 세력들의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당면 과제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고, 단일화에 대해선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건 예측됐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이 후보 측은 최근 피습 모의 제보가 이어졌다며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손을 못 잡지만 눈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거나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경북 영주, 예천과 충북 단양 등 단양 8경 벨트를 찾아 지역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6.3) 대선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됐죠. 승리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사실 김 후보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잠룡으로 분류되진 못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관심을 받았죠. 선거운동 기간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지사 등을 지낸 정치 베테랑이란 점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출마설을 강조했던 박수영, 장동혁 의원 등이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김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한정 총리와의 단일화가 성사될 거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선 초반에는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도 모두 안고 가겠다면서 가능성을 여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정도로 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투표가 절반씩 반영이 됐잖아요. 당심과 민심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김문수 후보 이 당원 투표에서 61%, 일반 여론조사 51.1%로 모두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로 엇비슷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22%포인트로 큰 격차를 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1, 2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심의 향방을 알긴 어렵습니다만 2차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표심의 대부분이 김 후보에게 흡수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도 선전했는데 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동훈 후보는 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할 적임자라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세대 교체를 앞세웠습니다. 다만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당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빅텐트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원들의 위기의식이 결국 김문수 후보를 택한 이유로 풀이가 되긴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 역시 절반 가까운 득표를 보이면서 팬덤이 강한 당내 대표 주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예, 단일화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협상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이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게 김 후보였는데요. 한 전 총리와 언제든지 자주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선출됐으니까 숨을 좀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당내 분위기는 이와는 좀 다른데요. 이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 공보물 발주 마감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오늘이라도 최대한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경선과 동일하게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함께하는 이 빅텐트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모두 모이게 되는 겁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 협상 과정에서 당명을 바꾸자 이런 당명 변경 요구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장외 세력까지 아우르기 위해선 지금의 국민의힘 당명으로는 어려울 거란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고리로 반명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이런 가치들을 담은 새로운 당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가 또 한 번 정치권이 요동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이틀째 원로 국회의원들 모임인 헌정회를 찾아 3년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즉각 물러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개헌을 놓고 말을 바꾸는 건 중대 범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출마 선언 때와 비슷한 녹색 계열 넥타이를 맨 한덕수 전 총리가 정대철 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회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 신속한 개헌 추진을 적극 요구해왔는데 한 전 총리는 정부에 다시 복귀할 경우 국민과 힘을 합쳐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다시 짜는 그러한 것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의 경제도, 민생도, 사회적인 문제도, 외교도, 국방도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개헌 반대 세력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한 전 총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 하다가 말을 바꾸는 세력이 있다면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한 빅텐트는 필요 없다며 개헌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날에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헌법 개헌을 위한 지원 기구를 즉각 만들어서 한 전 총리는 어제 입장이 거부당한 광주 5.18 민주묘지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본격적인 단일화 움직임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부터 당장 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소위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하는 여러 단계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단일화 조건의 하나로 더 분명한 통합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곧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직접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양측의 단일화 의사는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꼭 후보들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며 실무진끼리 만나서 결론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모색을 할 거라고. 한 전 총리와 한 차례 전화 연락을 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한 전 총리의 출마 일성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발표했어요. 이걸 하겠다. 첫째가 개헌, 둘째가 통상외교, 셋째가 국민통합. 그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한 전 총리가 통합과 정치개혁에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연대 축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만날 수는 있다면서도 단일화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의 문법으로 단일화라든지 빅텐트라든지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고 민주당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진흙탕 싸움이 임박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를 예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지난달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출마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범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저희 TV조선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갖습니다. 한 전 총리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겁고 네.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총리께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최근에 국제적으로 보면 통상 질서가 완전히 다시 개편되고 있고 또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의 산업구조 개편이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런 분업구조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절명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의 이러한 모든 제도와 구조가 분열과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선진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5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소득에서 이제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는데 이대로 가면 이러한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런 38년 이상 된 헌법의 구조, 정부의 지배 구조 이런 것에서 굉장히 기인한 바도 크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점점 막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여러분의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정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둔 사고 그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적인 이러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들이 네. 어떻게 보면 과도한 권위주의에 휩싸이고 너무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인 법치주의 네. 이것이 아마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rule by law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는 rule by law가 아니라 rule of law입니다. 법치주의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행동의 준거가 되는 그러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rule by law로 치중이 되면서 네. 이런 줄타내기 일어나고 그중에 태반이 기각 판결을 받고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충격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내적인 통합도 안 되고 대외적인 이런 산업적 그리고 관세 폭탄이라 할까 관세 폭격에 대응도 안 된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애써서 온 국민이 만들어 놨던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한정돼 있고 물어볼 질문은 많고 해서 2년차 개헌을 하고 2년차에 개헌을 하고 3년차에 물러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십니까? 제일 첫째로는 우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과반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러한 절대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네. 또 포퓰리즘,
이거는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는 하나의 아주 악성 바이러스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응을 잘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합도 이루고 또 이러한 통합의 기초는 우리 헌법의 개정이고 이 헌법의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민생, 사회, 외교 모든 것이 제대로 개혁을 이룰 수 없고 변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저는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나와가지고 좀 더 좋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도록 저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저는 물러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헌법과 법률에 맞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본인한테 부여된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딴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저는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분이 본인한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남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상호적인 하나의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단일화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나실 그 계획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개헌과 또 통상에 대한 확실한 해결과 그리고 우리 국민 통합, 민생,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체제 또 우리나라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러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모두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놓고 그분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기본을 닦는 데 동의하는 분들이 모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그런 것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뭉쳐야 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틀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시한을 7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후보 등록이 11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전에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를 일단 만나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언제 만날지는 정하시지 않은 모양인가 보죠? 네, 아직 일시는 정하지 않았고요. 네. 아까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 여기 오시기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전화를 직접 하셨군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그 후보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의 만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화면에 나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뭐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단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일입니다. 네.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가 있다면 그 방식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퇴하신 날 마침 뭐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정치적인 영향은 생각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미국 대사로 있을 때 어느 그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어떤 결론을 좀 연기하거나 당기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대법원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그런 거는 우리 사전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계시는 대법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첫 질문이 출마하냐라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출마에 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통화한 날이 4월 8일인데요. 네. 4월 8일 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보고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저에 대한 하나의 개인적인 그 관심을 보이는 표명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워낙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저에 대한 그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맹국의 고난 대응에 대해서 일종의 관심 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전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이달 15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나올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만약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늦어도 대선 전에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기일 통지서를 우편송달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인편송달로도 보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된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 절차는 좀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서류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후보 측은 아직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15일 첫 공판 출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약 첫 기일에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송달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 후보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바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서류 접수 기한만 최장 27일에 달해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주당에선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초선 의원들의 주장입니다만 내일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도 열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는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선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려 하면 선거 개입이고 위헌, 위법이므로 바로 판사를 탄핵해 중단시키면 된다 등 요구가 쏟아졌는데 이중 선여론전 후 탄핵 의견에 이 후보가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성 지지자 1000여 명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 후보의 재판을 겨냥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서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일 다 볼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주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 앞에서 갈색 옷을 입고 인사를 합니다. 경찰은 이 옷을 포함해 김 여사 측 의상 등이 구입되는데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관봉권이 지불된 진술과 입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유명 디자이너 의상실에서 받은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 내역 등을 근거로 최소 1억 원 상당 청와대 특활비 유용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5일 뒤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발부한 영장도 받았는데 한 달 넘게 자료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김 여사 옷값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 관련 압수수색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기 전 유심을 교체하려는 여행객들로 공항 로밍 센터를 하루 종일 북적였는데요.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미처 못한 채로 출국한 뒤 피해를 입는다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로밍센터. 출국에 앞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SK텔레콤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유심 교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해
일찌감치 집을 나선 여행객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나 항공시설을 바꾸고 올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공항에는 좀 재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일찍 와봤습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에는 교체까지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못한 채 출국한 뒤에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체를 못하고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사고가 생각하면 해킹 발견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유심 교체 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9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에 불과합니다. 엊그저께도 나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지는 모르겠어요. 기약은 없네요. 교체가 늦어지면서 안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도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은 1,0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대리점과 공항에 투입해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1,7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단일금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부동산 개발업자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짜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점을 감사하던 도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부당대출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한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억 원인데 한 개발업자가 2019년부터 5년 동안 1,7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겁니다. 금액이 이제 물론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긴 맞지만은 또 담보는 있다 보니까 대출의 그 부실 여부는 좀 확정이 없다. 해당 업자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일명 깡통법인 20여 개를 만들어 대출 한도를 피했고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전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등 부당대출 관여 의혹도 받습니다.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무작위 배정이 원칙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상 배임하고 새마을금고법 위반이요.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에선 2023년에도 700억 원대의 사기 대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부가 분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산부인과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이 사업에 신청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총 4곳을 선정해 매년 5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정작 지원금을 받겠다는 산부인과가 없는 건데 왜 그런 건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병상 150개가 있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입니다. 4년 전 분만 취약 지역 지원 대상이 된 후 매년 운영비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본 병원으로선 단비 같은 돈입니다. 병원 측에서 이익이 됐던 거지 병원 측에 도움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매년 5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 분만 산부인과는 지난 2011년부터 총 36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 같은 분만 산부인과 4곳을 추가 선정해 지원금을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 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 108곳 가운데 52개 시군이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출산이 없다시피 한 곳들이라 남아있는 산부인과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병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너무 막 퍼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선생님은 처음에 그 사업을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5억 원을 지원받아도 의료사고 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상황이 바뀐 게 뭘까를 들여다보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의료사고 리스크죠. 분만 사각지대가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사실을 돌연 인정한 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두 나라는 국제사회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파병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행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의 한 폐허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번갈아가며 사격합니다. 파괴된 건물에서 러시아 국기와 옛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함께 꽂고 손을 맞잡은 뒤 포옹합니다. 지난달 26일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지 반년 만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비로소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피의 전투적 우위는 유대를 도한층 강화하고 북한 병사가 러시아군과 카추사를 번역한 노래를 부르며 혈맹을 과시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쿠르스크 탈환 성공을 발표한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고 북한군에 포상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И разгром нацизма – это наше общее достояние. Мы ждем лидеров целого ряда государств на торжествах в Москве. 북한이 갑작스레 파병 사실을 인정한 건 쿠르스크 작전 완료로 북한군의 효용성에 변화가 필요한 데다 4,7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들어온 북한 국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를 챙겼고 종전 이후에도 전선 유지나 전후 복구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외화 창구를 채워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 노하우를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을 받아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연호를 완성하는 등 파병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필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 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보란듯 밀착을 과시하며 한반도 주변 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유아차를 몰고 달리거나 걷는 대회였는데 장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복을 입은 시민들이 아이를 태운 유아차를 끌고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고 완주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아기랑 이렇게 처음 밖으로 나와서 뛰는 것도 처음이고 애기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 신호와 함께 유아차 부대들이 힘차게 앞으로 달립니다.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걷는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서울시가 처음 개최한 유아차런 행사는 뛸 수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면서 유아차만 모여서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려 14년 만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누가 가장 빠른지 기록은 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5km 코스를 완주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Running family, we are happy. This organization is good. 유아차 1000대와 함께 이곳에 모인 가족들은 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뛰거나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억도 만들어주기 위해 유아차런 행사를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영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9도, 춘천 6도로 출발하면서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구 23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월요일 밤부터 내리는 비의 양은 5mm로 많진 않겠고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